안녕하세요. 숲해설가 최혜옥입니다. 벌써 여러분과 비대면으로 만났는지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6월하고도 벌써 20일이 넘어서서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숲에서는 이렇게 더워지는 시간들이 굉장히 좋은 변화의 시간이 됩니다. 곤충들도 알에서 깨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어른이 된 벌레들은 짝짓기를 통해서 자기의 후손을 남기려는 노력들도 열심히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꽃과 곤충, 좀 더 큰 범주를 보자면 식물과 곤충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스토리들이 우리 주변의 숲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단지 여러분들이 마음과 눈을 조금 기울이고 그리고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그렇게 숲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담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꽃과 곤충에 관해서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보실까요? 자, 오늘 첫 화면입니다. 사진 참 예쁘죠? 이게 제가 2006년도에 처음으로 숲 해설가 과정 공부를 할 때 찍은 사진인데 곤충 사진을 찍을 때 초점을 눈에다 맞춘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눈이 쨍하고 나타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사진이구나 했는데 이 사진이 바로 그 여러 사진 중에 한 장입니다. 나비가 저 꽃에 앉아서 꿀을 빠는 장면이 보이시죠? 빨대를 깊숙이 꽂고 그리고 꿀을 빠는 장면인데 아주 눈을 보시면 정말 선명하게 나왔어요. 제가 아주 아끼는 사진이라서 오늘 꽃과 곤충 첫 번째 장면에 넣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숲에 가시면 보통 이 흰나비 종류는 그렇게 빨리 날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만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이런 사진들을 얻으실 수 있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애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가을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에 봄에 보면은 이런 아이들을 많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큰 나무에서 떨어진 도토리들이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싹을 내고 있어요. 지금 나오는 싹은 싹이 아니라 뿌리가 될 부분입니다. 도토리에서 작은 싹이 나와서 땅속을 뚫고 들어가면 그 힘으로 지금 둥글게 보이는 도토리를 들어 올려서 그 안에서 잎을 피우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 도토리 속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 한 알의 도토리 속에는 온 우주가 다 들어 있습니다. 도토리 나무, 보통 우리가 참나무라고 일컫는 나무 종류는 보통 100년에서 200년을 살기도 하고 기록에 보면 800년까지도 산다고 하죠. 그런데 그 800년 혹은 100년 그렇게 오랜 기간을 살면서 그 기간 안에 살 수 있는 원동력을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작은 생명이 바로 도토리입니다. 이 작은 도토리 하나가 수백 년을 살면서 많은 생명을 먹여 살리고 또 많은 그늘을 제공하고 숲에 충분한 습기를 제공하고 그래서 같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훌륭한 우리의 버팀목이 되주는 그런 나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자, 누구든 어떤 큰 나무든 큰 사람이든 처음에는 이렇게 작은 한 알의 씨앗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숲에서 자란 작은 한 톨의 씨앗이 어떻게 그 긴 세월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무언가 자기를 지킬 만한 무기나 또는 갑옷이나 그 무엇인가가 없다면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 자리에서 그 긴 시간을 지켜내기란 상당히 어렵겠죠. 그래서 식물들은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어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위쪽에서 맨 왼쪽에 보이는 하얀 점이 좀 나와 있는 애는 박주가리라는 식물입니다. 이 박주가리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에 독 성분이 섞인 화학 약품이 섞인 저런 액체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유독 그 식물만 좋아서 찾아오는 곤충들이 또 있어요. 지금 보시면 거기에 작은 애벌레가 한 마리 즙을 먹고 있죠.
그 애벌레가 뚫은 자리에서 지금 하얗게 나오고 있는 애가 저 박주가리의 수액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는 곤충들은 때때로 저렇게 독이 있는 식물들을 먹어서 자기 몸에서 그 화학적인 독을 자기 몸에 지녀서 자기 몸의 무기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주가리에는 유독 모이는 곤충들이 여러 가지 곤충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작은 애벌레가 박주가리 잎을 먹고 있네요. 자, 그 가운데 있는 애는 우리가 많이 아는 개암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개암을 보통 깨금이라고 불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할아버지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가시면 그 깨금을 나무 단에다 이렇게 꽂아 갖고 오셨거든요. 큰 가지를 꺾어서. 그때 먹었던 그 깨금의 맛이 정말 고소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아는 헤이즐넛, 그것이 바로 개암이라고 하더라고요. 개암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지금 보시는 개암은 물개암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길쭉한 도깨비 방망이 같은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거기에 털이 보송보송 나 있죠. 저 털은 아주 작은 가시입니다. 저 개암을 그냥 손으로 만졌다가는 정말 뽑을 수도 없는 저 작은 가시들이 아주 수십 개가 한꺼번에 손가락에 박혀서 굉장히 저도 고생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저런 물개암들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직 익지도 않은 종자를 누가 가져갈까봐 저렇게 자기 몸을 보호하는 가시방패를 두르고 있습니다. 네, 윗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 잣송이가 한 개 보이시죠? 저 잣송이는 아직 익지 않은 잣송이를 아마도 청설모가 따서 그 안에 있는 덜 여문 것들을 먹으려고 따놓은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주워온 거거든요. 근데 저기 보시면 그 잣방울의 하단의 아래쪽에 그 비늘, 잣송이 비늘이 뜯어진 게 보이실 거예요. 그 안에 송진이 방울방울 맺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숲에 갔을 때 그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침엽수 애들이 상처가 났을 때 하얗게 촛농처럼 흘러내려 굳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게 송진인데요. 그런 송진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 익지 않은 여물지 않은 잣송이를 누가 건드리려고 하면 끈적끈적해서 만지기 싫어질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자신의 송진으로 뒤범벅을 만듭니다. 원래 잣나무를 심을 때에는 사람들이 원숭이를 이용해서 잣을 딸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도 해요. 근데 원숭이도 깨가 많은 동물인지라 그 끈적이는 잣송이를 따기를 싫어해서 그 방법은 실패했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 잣송이도 이렇게 송진을 만들어서 자기 자신이 아직 익지 않았을 때는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이 잣이 속에 있는 알갱이가 다 여무를 때쯤이면 스스로 저 비늘을 벌리고 그 안에 있던 송진들을 그 비늘 가장자리로 밀어내서 그 안에 있는 잣 알갱이를 꺼내기 쉽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신비스러운 숲의 이야기들이다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침엽수들은 송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그 잣방울 밑에 있는 애는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름이 주엽나무라는 친구예요. 쟤는 가시가 얼마나 무서운 가시가 많이 나 있는지 마치 도깨비, 정말 도깨비 마을에 들어온 것 같아요. 굉장히 큰 가시들로 무장을 하고 있어서 누구도 가까이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식물들은 이렇게 동물들처럼 적을 만나면 어디로 도망을 치거나 숨거나 할 수 없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진화를 했겠죠. 주엽나무가 있고요. 그 가운데 초록 잎으로 보이는 아이는 산초나무입니다. 보통 숲에 가면 호랑나비가 알을 낳아서 거기서 애벌레들이 산초나무 잎을 아주 즐겨 먹기도 해요. 저 산초나무도 가시를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노란 꽃은 우리가 흔히 어디에서나 만나볼 수 있는 애기똥풀입니다. 그 애기똥풀은 줄기를 이렇게 끊어보면 노랗게 아주 갓난아기 변 같은 그런 노란색 즙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름을 애기똥풀이라고 붙였죠. 아이들이
보통 애기 똥풀을 꺾어서 그 즙을 매니큐어처럼 손톱에 바르고 놀기도 하는데요. 사람한테는 큰 독이 되지 않지만 사실 저 애기 똥풀에게도 독이 있답니다. 그래서 작은 동물들이나 곤충들한테는 그것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수도 있겠죠. 간단하게 6가지 종류의 어떤 방어 무기, 방어 전략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지만 사실 숲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나름대로의 방어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피톤치드, 그것도 아이들이 만들어내는 향기 물질도 방어 무기이지요. 벌레들이나 곰팡이나 이런 아이들한테는 살충제, 살균제 뭐 이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래서 알고 보면 우리가 쟤는 풀이니까 그냥 꺾어도 돼, 무심코 아무렇게나 잘라도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여러 식물의 그런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아마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름이 깊어지기 시작하면 나무들도 마음이 바쁩니다. 그런데 보통 나무들은 자기 기둥을 세워서 죽은 세포들을 가운데로 밀어서 심재, 목재의 가운데 부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목재로 사용하는 그런 딱딱하게 굳어진 부분을 만드는데 그런 기둥을 만들 수 없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덩굴식물이죠. 인동덩굴이나 칡덩굴이나 담쟁이나 이런 아이들은 그렇게 딱딱한 기둥을 세울 수가 없어서 햇빛을 받아서 영양분을 만들려면 누군가한테 의지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숲 그늘에서는 광합성,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숲 가장자리로 나가서 크거나 아니면 숲바닥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든 옆에 있는 큰 나무들을 잡고 위로 올라가려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칡덩굴은 덩굴손을 흔들고 있어요. 숲에 가보시면 흔들고 있다가 누군가 여기만 걸리면 내가 그대를 잡고 저 햇님 쪽으로 가까이 갈 거야 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작은 바람에도 덩굴손을 흔드는 걸 보면 정말 마치 얘가 손을 흔드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옆에서 쉽게 그 큰 나무를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꼬고 올라갑니다. 2줄기, 3줄기, 4줄기, 5줄기가 모여서 자기들끼리 꼬아서 단단한 그런 기둥을 만들면서 올라가다가 이제 급기야 큰 나무들을 만나면 한 10m 이상 되는 큰 나무의 높이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찬스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받아서 그 나무보다 더 크게 자라는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가운데 보이는 아이는 인동입니다. 얘는 꽃을 나란히 2송이를 한꺼번에 키우는데요. 어떤 분들 보시면 인동은 하얀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하얗게 먼저 피었다가 벌이나 나비나 딱정벌레나 누가 와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색이 노랗게 변합니다. 그래서 노랗게 변한 꽃은 유부녀고요. 하얀 꽃들은 아직 아가씨입니다. 인동도 덩굴이라서 옆에 주변에 있는 나무들을 저렇게 열심히 감고 올라가서 햇볕을 많이 받는 곳에서 저렇게 화려하게 꽃을 피우죠. 그러면 매개곤충들한테 눈에 띄일 수도 있고 광합성도 잘해서 자기 몸도 영양분을 축적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일거양득 큰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기량을 보여줍니다. 맨 왼쪽에 있는 아이는 담쟁이 덩굴이에요. 담쟁이도 숲 밑바닥에서 자라서 큰 나무들을 감고 올라가는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 맨 왼쪽에 윗부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제가 잎이 다 떨어진 후에 그 시멘트 벽에 붙어 있는 담쟁이 덩굴을 촬영한 거예요. 거기 보시면 청개구리 발가락처럼 동글동글하게 생긴 검은 점들이 보이시죠? 저게 바로 담쟁이 덩굴 발가락이에요. 오징어 흙반처럼 맨질맨질한 벽에도 저렇게 붙여서 자기 그 줄기를 뻗어갈 수 있게끔 저렇게 흙반 같은 역할을 하는 발가락들이 나옵니다.
저거는 겨울 사진이고요. 이제 봄이나 이럴 때 쟤네가 싱싱하게 살아오를 때 보면 그 흙반처럼 보이는 저 부분들이 아주 진짜 청개구리 발가락처럼 아주 연두색, 초록색으로 보일 때 보면 정말 예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루페를 가지고 있으시거나 확대경이 있으시다면 지나가시다가 저렇게 잎이 진 후라든가 아니면 자라고 있는 담쟁이 덩굴 밑으로 살펴보시면 정말 살아있는 생명력, 아 얘네들도 정말 이렇게 살아있구나, 그것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담쟁이 덩굴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숲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 올려놓은 건 꽃사진이에요. 자, 이제 그렇게 식물들이 덩굴을 감고 올라가기도 하고 또 이른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이곳저곳을 피우기도 하는데 이제 혼인을 할 시기가 되었어요. 그러면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나랑 결혼해 줄래? 하고 어디로 가서 누구한테 프로포즈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매쟁이를 불러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피어있는 꽃 입장에서는 중매쟁이를 부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꽃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꽃들은 바로 벌이나 나비나 꿀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 여기로 오면, 이 길로 찾아오면 꿀이 있어요 하는 내비게이션을 지금 틀어놓고 있어요. 그거를 허니 가이드라고도 하고요. 벌들한테 보여주는 저는 내비게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가운데 위쪽에 보이는 꽃을 보시면 노란 꽃인데 가운데 중심부에는 주황색으로 반짝이는 모양 같이 되어 있죠. 저 부근으로 가까이 오시면 꿀이 있다는 표시예요. 자, 그런데 벌들이나 나비나 어떤 하늘소나 누가 와서 그쪽에 와서 얼쩡거리다 보면 그 위쪽에 있는 수술과 암술에 있는 꽃가루를 온몸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 꽃들을 돌아다닌 벌들을 보게 되면 온몸에 꽃가루를 묻혀서 노랗게 된 벌들을 간혹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때 즉 꿀을 먹으러 온 곤충들한테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꽃으로 날아갔을 때 그 꽃과 결혼할 수 있게끔 저렇게 꿀지도를 그려서 곤충들이 꿀을 먹으러 왔을 때 그들 몸에 가지고 있는 털에 꽃가루를 붙여주는 전략을 구현해내고 있는 겁니다. 네, 오른쪽 윗부분에 있는 분홍색 꽃은 우리가 숲에 가면 흔히 만날 수 있는 페랭이 꽃이에요. 화원에 가면 다양한 종류의 페랭이들이 있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만났던 바로 그 페랭이 꽃이랍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보기에도 저 페랭이 꽃 중심에 검은 선처럼 보이는 원이 보이시죠? 이 원 안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꿀이 있어요 하는 꿀 안내도입니다. 거기에도 꽃술이 보이시죠? 암꽃과 숫꽃술이 있어서 꽃가루가 있는 부분으로 곤충들을 유인하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죠. 자, 그 페랭이꽃 아래쪽에는 노란 물봉선이 있는데요. 물봉선은 어떻게 전략을 구사했을까요? 노란 물봉선 또는 원래 기본종은 분홍이기도 한데요. 흰 물봉선도 있기도 해요. 자, 오른쪽 끝쪽으로 이렇게 꼬부라진 부분이 보이시죠? 그 안쪽 깊숙이. 사실 꿀은 저 안쪽 깊은 곳에 구부러진 곳에 있다고 해요. 그런데 입구 쪽은 넓게 나팔처럼 크게 생겨 있죠. 그 둥근 입구 쪽으로 들어가는 쪽에 붉은 점이 보이시죠? 저 붉은 점이 바로 꿀지도입니다. 여러분,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꿀이 있어요. 마음 놓고 들어오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확성기를 대고 말이죠. 그런데 벌들이 날아와서 저렇게 옆으로 피어있는 물봉선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비게이션이 아무리 있어도 어디 착지할 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봉선은 앞쪽에 착지할 수 있는 발판까지 저렇게 널찍하게 펼쳐놨어요. 하늘을 날아가던 벌이나 이런 곤충 친구들이 와서 앉아서 그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발판과 꿀지도를 같이 만들어 놓았네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도둑들이 가끔 오기도 한다 그래요. 큰 호박벌이나 이런 친구들이 와서 앞쪽으로 들어가야 저 물봉선이 만든
그 통로를 따라서 들어가는 동안 그 위쪽에 볼록 나와 있는 꽃술에서 꽃가루들을 곤충들의 몸에 묻혀줄 텐데 이 약가 빠진 어떤 벌들은 앞으로 들어가지 않고 꿀이 있는 저 뒷부분을 바로 직접적으로 공략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애써 만든 꿀이나 이런 것들을 도둑맞게 되는 거죠. 꽃이 가진 원래의 자기가 목표하고자 했던 것들을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꿀을 도둑만 맞는 거죠. 자, 아마도 세월의 변화를 따라서 이 물봉선이 뒤로 점점 진화해 가면서는 아마도 꿀도둑을 막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면서 진화하지 않을까? 그러면 또 그 꿀도둑들은 또 다른 방법으로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강구해내겠죠. 그렇게 서로 같이 진화하는 것을 공진화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보면 이렇게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몰래 가져가는 녀석들도 있고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전략들이 구사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분홍색 꽃은 이질풀이라는 꽃인데요. 쟤도 역시 보면 분홍색 꽃인데 쟤는 안쪽에 희게 보이는 부분을 만들었죠. 실제로 사람의 육안으로 볼 땐 저게 희게 보인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곤충의 눈에는 조금 다른 색으로 특히 더 잘 보이는 색으로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저 왼쪽에 아래쪽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애는 맨 오른쪽에 있던 물봉선하고 같은 친구인데 노란색 물봉선은 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붉은 점으로 표시했는데 왼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흰 물봉선은 꽃이 희니까 그 내비게이션을 무슨 색으로 했어요? 약간 진한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죠. 이렇게 같은 물봉선 종류이지만 색의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내비게이션을 다른 내비게이션을 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발전을 했네요. 그 위쪽에 있는 애는 제비꽃 종류인데요. 쟤도 역시 흰 꽃인데 안쪽에 쟤는 보라색 길을 그려 놓았죠. 그래서 꽃들 종류마다 우리가 아카시 꽃이나 또 숲에 가셔서 발견할 수 있는 붓꽃이나 이런 애들도 보면 흰 꽃은 눈에 잘 띄게 노란색 또는 보라색 꽃도 노란색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허니가이드 내비게이션을 켜놓은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훨씬 재미있겠죠? 네, 초대하는 방법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꽃을 작게 피우는 친구들은 뭔가 위장 전술을 펼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위쪽에 있는 아이는 다래입니다. 근데 다래 중에서 개다래라는 친구인데요. 저 개다래는 혼기가 되면 초록색 잎에다 저렇게 흰 물감을 묻혀 놓습니다. 누가 해줄까요? 자기 스스로 점점 변화하기 시작해서 처음에 흰색이 조금씩 들어오다가 점점 어떤 잎사귀는 전체가 흰색인 경우도 있고요. 어떤 잎사귀는 저렇게 흰색과 초록색이 섞여 있는 경우도 있는데 초록색을 저렇게 흰색으로 물들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저 잎사귀를 뒤집어 보면 뒷면에는 전혀 그런 흔적이 없어요. 자, 저 달의 꽃은 아주 작습니다. 저 큰 잎사귀는 그늘에서 자라거나 아니면 숲 가장자리에서 자랄 때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잎사귀를 크게 만드는 데 비해서 꽃은 열매로 변했을 때 누가 훔쳐가지 않게 하려고 그럴까요? 그 아래쪽에 잎사귀 아래쪽으로 아주 다소곳이 핍니다. 그러면 누군가 중매쟁이를 불러야 할 때 높은 데서 보면 그 꽃들이 보이지가 않겠죠. 그렇다고 향기가 진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쟤네들은 꽃을 저렇게 곤충들의 눈에 잘 띄는 흰색으로 칠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멀리서 보면 저기 어떤 저렇게 꽃들이 하얗게 많이 피었지? 이러고 가서 가까이 다가가 보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요. 가보면 저렇게 개다래들이 잎사귀를 저렇게 하얗게 칠해 놓습니다. 그러니 곤충들한테는 온통 환하게 보이겠죠. 자, 저 환하게 보이는
계달의 잎을 보고 찾아오는 곤충들이 그 아래쪽에 숨겨진 꿀을 먹으면서 달의 계달애들을 서로 혼인을 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그 옆에 있는 친구입니다. 가운데 위쪽에 있는 애는 잎사귀가 같은데 쟤는 분홍색 물감을 묻혔죠. 쟤는 달의 나무 중에 쥐다래라는 친구입니다. 저 쥐다래는 흰색을 먼저 칠한 다음에 그 위에 분홍색을 칠하더라고요.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초록색에 분홍색을 칠하면 분홍색이 표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바탕색을 먼저 흰색을 칠해놓고 그 위에 분홍색을 물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매개곤충들을 불러드립니다. 자, 오른쪽 위쪽에 있는 애는 안전부채라는 친구예요. 애기 안전부채라고 부르는데요. 쟤는 추울 때 저렇게 꽃을 피웁니다. 잎보다 꽃을 먼저 피우는 식물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불연포라 그래서 제법 단단하게 생긴 저렇게 망토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어요. 쟤는 왜 저렇게 망토 같은 걸 뒤집어 쓰고 있을까요? 그 안쪽에는 추운 겨울에 바람을 막아주고 찬 기운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걸 연구하신 선생님들이 그 바깥쪽 온도와 그 온도를 쟀을 때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른 봄에 잘 벌이나 나비나 이런 매개곤충들이 없을 때 등에나 이런 곤충들이 따뜻해진 그 불연포 안에 들어와서 쉬고 가기도 하고 또 거기서 혼인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안에서 번식을 짝짓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안의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추위를 피해서 날아올 수 있는 곤충들을 유혹해서 매개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진화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애도 저번에 야생화 타임 때 한번 봄꽃 때 보여드렸을 거예요. 복수초라고 부르는 아이인데 쟤도 햇빛을 따라서 이렇게 꽃송이를 움직이기 시작한데 거의 렌즈 역할을 해서 그 안에 온도가 저 위에 있는 애기 안전부채처럼 꽃 안에 내부 온도를 높여줘서 그 이른 봄 꽃들을 찾아오는 매개곤충들을 유혹하고 있답니다. 자, 왼쪽으로 오셔서 아래쪽 중앙에 있는 애는 괭이눈이라는 친구예요. 쟤도 역시 마찬가지로 꽃은 아주 작습니다. 중앙에 보이는 꽃밥같이 꽃술같이 보이는 작은 애들이 꽃이고요. 가장자리에 있는 노랗게 꽃잎처럼 보이는 부분이 사실은 잎이에요. 그래서 그 잎을 혼기가 되면 저렇게 노란색으로 물을 들여서 멀리 있는 곤충들이 찾아올 수 있게 그렇게 유혹을 하지요. 그래서 위에 있는 다래나무 잎이나 또는 아래쪽에 있는 괭이눈 잎이나 쟤네들이 혼인을 하고 나면 더 이상 저 색깔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도 또 아주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자, 맨 왼쪽 아래쪽에 있는 애는 벌개덩굴이라는 친구인데요. 제가 왜 이 벌개덩굴을 여기 올려놨냐 하면 쟤도 역시 꽃들이 옆을 보고 핍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꽃들처럼 위쪽을 보고 피는 게 아니라 옆쪽을 보고 피는 꽃들은 특별한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저렇게 옆으로 펴요. 아무나 와서 가져가지 말고 내가 원하는 손님만 받겠어요 라는 뜻입니다. 즉 날아다니는 벌들을 손님으로 부르는 건데요. 아래쪽에 있는 활주로를 만들었어요. 착지점을 만들어서 하늘을 날아가던 벌들이 일단은 앉아서 그 안쪽 꽃가루가 있는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해서 손님 편의를 위해서 저런 시설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한 그런 혼인 전략이죠. 초대 전략도 이렇게 다양한 초대 전략들을 가지고 혼인에 열중하고 있는 꽃들을 만나게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살아가는 거하고 이야기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혼인을 하고 나면 아가씨 때는 예쁘게 단장도 하잖아요. 그죠? 화장도 하고 옷맵시도 신경을 쓰고 그러다가 결혼해서 살다 보면 부수수한 모습도 보이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죠? 조금 전에 보여드린 개다래나 그런 친구들도 결혼을 하고 나면 그렇게 이제 화장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답니다. 자, 꽃들이 생김새도 참 여러 가지예요. 그렇게 초대 손님을 부르는 전략도 다양하지만 실제로 꽃들을 피울 때 전략도 다양합니다.
제가 여기 설상화와 관상화라는 이름을 붙여놨는데요. 설상화라는 부분은 앞에 설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일 여기서 쉬운 게 위쪽에 가운데 보시면 쓴바귀 꽃을 보시면 저렇게 우리가 꽃잎이라고 흔히 부르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 송이의 꽃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운데 저렇게 막대처럼 올라와 있는 꽃술이 보이시죠? 저 꽃잎 하나에 저 꽃술들이 한 개씩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따보면 꽃잎 안쪽에 그 안에 꽃술들이 하나씩 들어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꽃잎처럼 보이는 부분이 혀처럼 생겼다. 그래서 설상화라고 이제 부르는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민들레, 쓴바귀꽃, 고들빼기꽃이나 뭐 저런 풀들이 보이면 저 꽃잎처럼 보이는 하나가 다 한 송이 꽃이라고 합니다. 한 번쯤 다는 떼지 마시고요. 한 장만 떼어서 한번 그렇구나 하고 한번 살펴보세요. 자, 아래쪽에 있는 꽃은 관 모양으로 생겨서 관상화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있는 꽃과 위에 있는 꽃이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위쪽에 있는 꽃들은 우리가 볼 때 꽃잎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래쪽에 있는 애들은 꽃잎 부분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쟤네들이 한 송이 꽃일까요? 아닙니다. 아래쪽에 있는 저런 취나물꽃이나 아니면 뻐꾹채, 이렇게 엉겅퀴 이런 종류들은 저렇게 혀처럼 보이는 우리가 흔히 꽃잎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없고 그 안쪽에 관처럼 생긴 기둥처럼 생긴 부분들만 피는 꽃이라서 관상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꽃들도 이렇게 서로 자기 전략에 따라서 아니면 진화에 따라서 유리한 방향으로 자기가 피어나기를 저렇게 거듭거듭 세대 교체를 통해서 저렇게 변화한 모습을, 가장 진화한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설상화, 관상화를 보셨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꽃을 보면 다 한 송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는 꽃들은 한 송이가 아니라 수백 송이죠. 자, 해바라기를 보셨죠? 해바라기가 지고 나면 해바라기 씨가 몇 개쯤 되는지 혹시 세어보셨나요? 수백 개의 씨앗들이 나오죠. 그렇게 씨앗이 맺혔다 하는 것은 그의 자체가 한 송이 꽃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가운데 있는 해바라기는 설상화 그리고 관상화가 함께 피어있는 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6개를 올려드렸지만 이 6가지의 꽃들은 모두 설상화와 관상화가 같이 있는 꽃들이에요. 자, 가장자리의 꽃잎처럼 보이는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위쪽에 설상화처럼 꽃잎 부분이 있죠. 그죠? 꽃잎 부분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보시면 여기에는 가운데 관처럼 기둥처럼 생긴 아이들이 보이시죠? 그래서 바깥쪽으로는 꽃잎처럼 보이는 설상화와 안쪽으로는 통꽃처럼 보이는 기둥처럼 보이는 관상화가 함께 핀 꽃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보시는 꽃들 중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국화, 개미치, 그리고 개망초 이런 애들 보시면 걔네들은 우리가 흔히 숲 공부하시는 분들은 두상화서, 머리를 닮은 두상화서라는 꽃차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루페를 가지고 한번 코스모스를 한번 확대경을 가지고 살펴보세요. 지금 맨 위에 맨 왼쪽에 있는 꽃이 코스모스 안쪽 부분인데요. 실제로 확대경을 갖고 한 5배에서 10배 정도 확대를 해보시면 완전히 축포를 터뜨리는 것, 불꽃놀이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환상적이에요. 아이들한테도 제가 확대경을 갖고 보여주는데요. 아이들은 생일 케이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여기 예쁜 한 송이 꽃이 피었네 하고 사진만 착각 찍는 데서 끝나지 마시고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작은 마이크로 세계가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확대경으로 살펴보시면 그 아름다움에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오고요. 그리고 그 감탄에 뒤이어서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이 생명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라는 깊은 생각까지 미치게 되면 정말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렇게 그냥 한 송이의 꽃이 아닌 수백 송이의 꽃이 저렇게 축제를 벌이고 있는 현장을 한번 목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꽃들은 이렇게
꽃만 열심히 피우는 것이 아니라 번식을 위해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꽃을 피웁니다. 아까 보여드린 꽃들은 그냥 꽃이 피고 한 꽃, 우리가 한 송이라고 부르는 꽃 안에 수백 송이의 꽃을 피워서 씨앗을, 종자를 굉장히 수백 개를 한꺼번에 만들죠.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꽃들은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스모스는 코스모스 꽃을 피웠다가 그냥 씨앗을 맺고 진다라 그러면 여기 보이는 제비꽃이나 개별꽃이나 물봉선이나 솜나물이나 또는 새콩이나 이런 아이들은 열린 꽃과 닫힌 꽃 두 가지를 피웁니다. 열린 꽃과 닫힌 꽃은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게 뭐냐 하면 열린 꽃은 개방화라 그래서 곤충들을 매개로 종자를 번식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곤충들 눈에 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꽃을 피우는 거죠. 그러면 닫힌 꽃은요? 이 꽃들 안에는 암술과 수술이 한 몸에 있거든요. 지금 왼쪽에 맨 위쪽에 있는 동그란 열매 부분이 보이시죠? 걔가 바로 둥근털 제비꽃이라는 애인데요. 그 아래쪽에 둥글게 보인 게 제비꽃입니다. 제비꽃 씨앗이죠, 정확히 말하면. 다른 꽃들은 다 하늘을 향해서 매개곤충들을 보기 위해서 위쪽으로 피는데 얘는 어떻게 꽃이 위쪽으로 피지 않고 저렇게 흙 가까이 땅 아래쪽에서 씨앗을 맺었을까요? 그게 바로 닫힌 꽃입니다. 즉 자기 몸 안에 있는 수술과 암술을 통해서 자가 수분을 하는 거예요. 자, 위쪽으로 꽃을 피우는 애는 열린 꽃은 내가 가진 암술 머리에 멀리서 벌이나 나비가 묻혀온 수꽃가루를 묻혀서 멀리 있는 꽃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아래쪽에 핀 애들은 닫힌 꽃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근친혼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친혼을 한 꽃들, 그거에서 나온 종자들은 우량한 종자를 맺을 수는 없겠죠. 근친혼이니까.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량 종자를 받을 수 있는 열린 꽃을 피워서 먼 데 있는 다른 꽃과 혼인을 하는 방법으로 종자를 번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조건이 악조건이거나 상황이 안 좋아질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렇게 아래쪽으로 닫힌 꽃, 스스로 자가 수분을 하는 닫힌 꽃을 피워서 환경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닫힌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한 번에 열린 꽃과 닫힌 꽃을 다 같이 피우는 식물들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숲에서 저런 꽃들을 찾아서 뿌리 아래쪽을 열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정말 신기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애들이 그냥 꽃이 피었다 치고 열매가 맺는구나, 그리고 씨앗이 나오는구나, 그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저렇게 다양한 수고를 통해서 그 먼 시간 여행을 와서 지금 우리와 이렇게 만나게 되는 그런 연을 갖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만나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진화한 생명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숲에 가서는 낮게 엎드려 보세요. 겸손해지면 더 많은 것들이 보여집니다. 대부분 저희가 친구들하고도 숲나들이를 가게 되면 내 눈높이에 있는 것들만 보고 다니죠. 꽃을 찍기 위해서 조금 고개를 수그리기도 하지만 아주 키 작은 꽃들은 정말로 바짝 엎드리지 않으면 관찰할 수 없는 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숲에 가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작은 꽃들도 눈여겨봐 주시면 또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달맞이 꽃은 밤에 저녁 야절에 피는데 낮에는 벌이나 나비가 와서 수분을 맺어주지만 밤에는 도대체 누가 와서 이 달맞이 꽃을 씨앗을 맺게 할까? 그죠? 궁금하시죠? 자,
밤에도 먹이 활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달맞이꽃에는 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나방들이 주로 온다고 하는데요. 자, 위쪽에 보시면 지금 제가 달맞이꽃을 두 종류를 올려놨죠. 하나는 푸른색으로 보이고요. 하나는 노란색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밤에 보면 저렇게 푸른색으로 보인다라고 합니다. 노란색보다 밤에 나방의 눈에 더 잘 띄게 하는 색깔이겠죠. 나방이 꽃에 와서 꿀을 먹는다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왠지 나방은 꿀을 먹는 곤충이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먹을 것 같죠.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많은 나방의 종류들이 꿀을 먹고 사는데요. 그러면 그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나무꽃들은 대부분 흰 꽃을 많이 피웁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야광나무도 그렇고요. 그러면 밤에 흰 꽃이 잘 보일까요? 잘 안 보일까요?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나방 종류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오히려 나비는 300종이 안 되는 데 비해서 나방은 굉장히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나방들이 밤에 먹이 활동을 하면서 꿀을 먹는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방들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고 하면 우리는 아마 많은 결실을 얻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즉 나방들이 생태계에서 하는 역할이 이렇게 많은 종자를 맺어주는 역할들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나방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세요? 나비와 나방 그러면 많은 분들이 나방은 예쁘고 나방은 징그럽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제가 한 1년 나방에 미쳐서 쫓아다니고 살았는데요. 나방도 나비보다 훨씬 예쁜 나방들이 정말 많아요. 크기도 정말 다양하고요. 먹이도 다양하고요. 예쁜 아이들도 많은데, 자, 보통 왜 나방을 싫어하게 되셨죠? 밤에 등불에 모여드는 것 때문에 비늘이 많아서 징그럽게 생겨서 색이 칙칙해서 제가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모두 물어보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지금 제가 열거한 그런 이유 때문에 나방이 싫다라고 하세요. 자, 나방은 정말 억울한 곤충이에요. 왜냐하면 나방은 밤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제 등대가 달빛이에요. 그래서 달빛을 보고 직각으로 비행을 하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나방 입장에서 보면 그 등대가 너무 많아진 거죠. 사람들이 환하게 불을 켜고 살기 때문에 등대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정표를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불을 보고 그 주위를 자꾸 돌다 보니까 달빛은 멀리 있어서 직각으로 날면 자기가 원하는 궤도를 비행을 할 수가 있는데 불빛들은 가까운 데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불빛을 빙빙 도는 상황을 연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이 모여들게 되기도 하고요. 자, 그 한 가지 나방의 억울한 속사정은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나방은 색깔이 칙칙하다. 나방은 밤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주로 숲에 숨어서 지냅니다. 숨는다는 표현보다는 잔다는 표현이 옳겠죠. 자, 낮에 어디에 숲에서 잠을 자려고 하면 자기의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색깔이나 어떤 모습을 해야 할까요? 나무 기둥 뒤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나뭇잎에 붙어 있거나 그러려면 자기 몸 색깔을 보호색을 해야만 할 거예요. 칙칙한 색깔을 해서 새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람쥐나 새들이 잡아가지 않게 자기 몸을 보호하려면 그런 색깔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보호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그런 부분에 그 칙칙한 색깔도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비늘이 있어요. 나비의 비늘과 나방의 비늘은 좀 차이가 있죠. 나비는 낮에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자기 몸의 체온을 올리는데 햇빛이 있죠, 대부분. 그래서 옷을 얇게 입어도 괜찮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름에도 어디 캠핑을 가거나 어디 휴양림 같은 데를 가보면 낮에는 덥다가도 아침 저녁에는 제법 쌀쌀하죠. 온도 차가 있으니까. 그런데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 나방은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디건을 하나 걸치는 것처럼 자기 몸의 체온을 올려야 제가 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먹이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두꺼운 털옷을, 비늘 옷을 입은 것 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방이 두꺼운 비늘 옷을 입었다고 싫어하시잖아요. 그죠? 자, 이제 한 3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보면 나방의 억울한 속사정을 조금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자, 그런데 나방을 손님으로 초대하는 달맞이꽃은 나름대로 또 뭔가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방은 비늘이 많고 꽃가루를 묻히기가 어려운 손님이에요. 달맞이꽃 입장에서 나방에 꽃가루를 묻히려고 하면 비늘과 함께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다른 달맞이꽃과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달맞이꽃은 점점점 진화하면서 꽃가루들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진주 목걸이처럼 거미줄에 묶어놓은 것처럼 한 끈에 매달아 놨어요. 대롱대롱. 그래서 저 많은 끈적이는 꽃가루, 저 진주 목걸이 같은 어느 한 부분이 나방의 몸에 걸리기만 하면 저 꽃가루들이 다 저 나방을 따라서 다른 달맞이꽃으로 옮겨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방이 이 꽃 저 꽃 가다 보면서 혼인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꽃들은 꿀을 많이 만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만약에 벌이나 나비나 나방들이 와서 한 꽃에서 배불리 꿀을 먹고 갈 수 있다면 더 이상 다른 꽃을 찾아가지 않겠죠. 먹이 활동을 위해서 부지런히 수백 송이, 수천 송이를 돌아다녀야 먹이를 찾을 수 있게끔, 그래야 꽃들이 그 활발한 활동들을 통해서 결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밤에 피는 달맞이꽃은 저렇게 꽃가루를 진주 목걸이처럼 묶어서 나방의 몸에 묻혀서 혼인을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물가에 사는 친구들은 수분을 맺을 때 대부분 물에 흘려서 보낸다고 합니다. 연꽃이나 또 동이나물, 우리가 봄에 공부했을 때 독이 있어서 곰치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했던 그 동이나물,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애는 갈대, 또 아래쪽 맨 왼쪽에 보이는 애는 고말이라고 해서 물가에 사는 식물들은 꽃가루를 물에 흘려보낸다기도 해요. 그래서 물에서 서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살아가는 장소에서 가장 좋은 방법을 강구해낸 거겠죠. 자, 이렇게 물에 흘러서 씨앗만 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분을 맺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물가에 사는 식물들은 해내네요. 자, 두 번째로는 바람을 타고 갑니다. 우리가 흔히 풍매화라고 부르죠. 그죠? 자, 봄에 꽃가루 때문에 알러지 고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참나무에, 도토리 나무에 꽃가루가 날리고, 또 잣나무 꽃가루도 날리고, 또 자작나무 꽃가루도 날리고, 소나무 꽃가루, 뭐 개암나무 꽃가루.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길쭉하게 생긴 애들은 거의가 다 풍매화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부들 또는 벽과식물들, 이런 애들이 다 풍매화인데, 바람을 타고 꽃가루를 멀리까지 날리기 위해서 저렇게 수술을 길게 키웁니다. 그래서 저 꽃가루가 아주 고운 가루가 날아다니는데, 우리가 봄철에 비가 온 날 보면 비 가장자리에 노랗게 모이는 그런 꽃가루들을 보실 수가 있죠. 흔히 우리가 명절에 먹는 송화다식 아시죠? 송화다식은 말 그대로 소나무 숯꽃가루로 만든 다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풍매를 하는 꽃들은 대부분 2가지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바람을 타고 먼 데까지 날아가서 근친혼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있고요. 암꽃, 자기 몸에도 암꽃과 숫꽃이 다 있는데 이 암꽃과 숫꽃을 서로 다르게 피웁니다. 그러니까 타이밍을 달리해서 피우기도 하고요. 또 숫꽃과 암꽃이 피는 위치를 달리해서 핍니다. 자, 지금 왼쪽에 맨 위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소나무 꽃이 피는 건데요. 맨 왼쪽에 동그랗게 나온 부분 보이시죠? 그 부분이 소나무의 암꽃입니다. 지금 줄기처럼 기둥이 길게 생겼던 부분은 아래쪽에 숫꽃이 달렸던 부분이고요. 이제 그 윗부분에서는
잎이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소나무 맨 밑에 솔방울 달리신 거 보이시죠? 저 솔방울은 작년에 꽃가루 바지를 끝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꽃가루 바지를 끝낸 애들이 이제 올해 달려서 올해 익어서 그 안에 있는 종자들을 바람에 날리죠. 자,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아는 옥수수도 있네요. 옥수수도 처음에 개꼬리라 그래서 이렇게 위쪽으로 안테나처럼 나오는 그 꽃이 있죠. 그게 옥수수 숫꽃이거든요. 그러면 암꽃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따먹는 옥수수, 그게 바로 암꽃이잖아요. 옥수수를 껍질을 벗기면 옥수수가 많이 들어있죠. 한 100개, 200개씩 들어있잖아요. 그 옥수수를 깔 때 위에 빨갛게 붙었던 부분 아시죠? 길다랗게. 옥수수 수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부분, 옥수수 수염이 갈색으로 변하면 옥수수가 다 익었다고 우리가 옥수수를 따잖아요. 그 옥수수 수염 부분이 바로 옥수수 암술머리예요. 그러니까 옥수수가 달린 부분, 종자가 달린 부분이 암꽃이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우리가 개꼬리라고 불렀던 그 부분이 바로 숫꽃입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달리해서 위쪽에 숫꽃이 먼저 펴서 바람을 타고 날아가고, 암꽃은 다른 숫꽃에서 날아온 숫꽃가루와 서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있는 종자를 받아들여서 근친혼을 하지 않고 우량한 종자를 만들기 위한 그런 종족 버전을 하죠. 자, 가운데 아래쪽에 있는 애는 부들이라는 친구예요. 우리가 물가에 가보면 요즘에 화원에서도 꽃꽂이 할 때 많이 쓰죠. 핫바처럼 생긴, 네, 걔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은 그거는 이제 종자인데요. 다른 애들은 다 숫꽃이 길게 늘어져서 피고 암꽃이 위쪽에 피는데 얘는 이삭이 그 반대로 달린다고 해요. 그래서 위쪽에는 수이삭이 달리고 아래쪽에 암꽃 이삭이 달려서 그 핫바같이 생긴 부들 종자를 만드는데, 제가 한 번은 얘가 너무 예뻐서 그거를 꺾어다가 집에 화병에다 꽂아놨던 적이 있어요. 하루는 나갔다 왔더니 수백 개 그 안에서 뭐라 그러죠? 민들레로 치면 민들레 씨앗 같은 애들이 완전 거의 폭발적으로 퍼졌었어요. 그래서 부들이 있는 근처에 어디 웅덩이가 있거나 그러면 부들은 정말 번식을 잘하는 친구입니다. 약재로도 써서 지혈도 하기도 하고, 뭐 잎이 부들부들해서 부들이란 이름이 붙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또 전설, 토끼의 전설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얘네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가서 혼인을 하고 서로 우량한 종자를 만들기 위한 혼인 전략을 가지고 있는 풍매화들을 조금 만나보았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혼인을 하고 나면 이 나무나 풀 엄마들은 좀 마음이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결혼도 해서 이제 아기를 낳는 거잖아요. 그죠? 씨앗들을 낳았는데 이 종자들을 멀리 보내야지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멀리 시집 보내서 엄마 그늘에서 살지 말고 딴 데 가서 독립하고 더 엄마보다 더 좋은 곳에 가서 잘 살아라 그러고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보내는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이 아주 다양해요. 자, 지금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애는 큰 엉겅퀴라고, 엉겅퀴 종류 중에서 저렇게 꽃을 고개를 숙이고 피는 엉겅퀴가 있어요. 위로 하늘을 보고 피지 않고 저렇게 아래쪽을 보고 피는 엉겅퀴인데요. 저기 종자예요. 씨앗이에요. 저 씨앗은 저렇게 민들레와는 서로 다른 날개를 만들었는데 정말 바람을 타고 잘 날아요. 그래서 바람을 타고 날아갈 수가 있게 만들고요. 또 가운데 있는 단풍나무도 씨앗을 만들죠. 씨앗에는 날개가 달려 있어요. 지금은 저렇게 두 개씩 서로 마주보게 프로펠러처럼 달려 있지만 실제로 다 익으면 쟤네는 한 개씩 떨어질 거예요. 우리가 쟤네 단풍나무 씨앗을 들고 어디 다리 위나 이런 데 가서 날려보시면 정말 잘 날아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빙글빙글 돌면서 날아가는데 그 씨앗과 날개와의 사이에 균형이 절묘하게 맞아서 완전히 빙글빙글 회전하면서 날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혹시 손주가 계시다든가 아이들이 있으면 한번 데리고 나가서 가을철에 떨어진 단풍 씨앗을 주워서 한번 날려보는 그런 일도 해보시면 정말 재미있답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애는 민들레예요. 민들레는 완전 낙하산처럼 생겼죠, 그죠? 낙하산처럼 생긴
날개에 밑에 씨앗이 달려 있어서 이런 애들은 바람을 타고 날아갑니다. 식물이 번식을 하는 데는 멀리가 보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무의 경우 엄마 밑에 떨어지면 엄마 나무의 그늘과 엄마가 먹어야 되는 양분을 같이 나눠주고, 그러면 엄마 그늘에선 자랄 수는 없거든요. 잘 자라기가 쉽지 않죠. 햇빛 쬐기도 어렵고 영양분 나누기도 어렵고, 그래서 엄마는 멀리 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혼인도 먼 데 있는 꽃들하고 혼인을 하죠. 왜냐하면 종자를 우량하게 만들어서 다시 먼 곳으로 보내서 그 다음 세대에 또 우량한 종자를 만들 수 있게 그렇게 멀리 보내는 전략을 씁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는 바람을 타고 날아가는 전략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동물의 털에 달라붙어서 가는 전략입니다. 무임승차죠. 자, 숲속에는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 토끼, 다람쥐, 털 가진 동물들이 엄청 많이 있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작은 오솔길을 통해서 다니는데요. 여기 보시는 식물들은 이렇게 갈고리 모양 혹은 끈적이는 모양 혹은 포크 모양, 이런 고리 모양을 만들어서 동물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적이는 왼쪽에 아래쪽에 있는 애는 멸가치라는 식물의 씨앗인데요. 쟤는 사람이 만져도 엄청 끈적입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가도 옷 위에도 끈적이면서 달라붙기도 하고요. 왼쪽 위쪽에는 독고말이에요. 예전엔 참 흔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저거 구하려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많이 보이지는 않는데요. 저런 독고마리들은 완전히 털옷에는 정말 끝내주게 붙어줍니다. 사람들이 그걸 뭐죠? 우리가 찍찍이라고 부르는 애, 그런 애들을 만들었을 때 저렇게 숲에서 자라는 애들을 보고 구원해낸 거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달라붙게끔 만드는 거죠. 자, 아래쪽에, 중간에 아래쪽에 있는 애는 도깨비 방망이죠. 쟤는 끝이 포크 모양을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장갑을 끼고 갔을 때 보면 장갑에 정말 잘 달라붙어요. 그 위에 있는 애는 진드찰이라고 하는데 쟤도 역시 끈끈이를 내뿜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도 붙어오고요. 일단 누구의 몸엔가 붙으면 그 접착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꼬투리, 그 포크같이 생긴 꼬투리 부분이 마모가 되거나 부러지는 동안에는 어디론가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나 달라붙는 전략, 끈끈이 전략, 그리고 뾰족한 부분, 뭐죠? 끄트머리 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달라붙어가는 전략을 쓰기도 해요. 자, 세 번째로는 맛있는 먹이를 제공을 하는 거죠. 자,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도 많이 있네요. 보리수도 있고요, 오디도 있고요, 딸기도 있고요. 또 뭐 하여튼 숲에서 만나는 붉은 색깔 또는 검은 색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열매들은 사람이 먹어도 달콤할 정도니까 작은 동물이나 곤충들이 먹기엔 정말 좋은 그런 맛있는 먹이가 되겠죠. 그래서 저기에 씨를 다 붙여 놓았잖아요. 그죠? 오디도 먹으면 오디 한 개에 씨가 정말 많이 들어있죠. 새가, 요즘은 숲에 가보면 새들이 싼 응가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정말 오디를 먹고 아주 많이 싸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 안에 보면 그 새 뱃속을 지나온 씨앗들이, 오디는 거의 물처럼 돼버리고 그 씨앗들이 많이 흩어진 거를 관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새 뱃속을 통과해서 그 껍질이 잘 벗어지지 않는 씨앗 껍질에 코팅된 것들이 새나 이런 동물들의 뱃속을 통과해서 밖으로 나왔을 때에는 발화하기 좋은 상태가 돼서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새나 동물들 뱃속을 통해서 멀리까지 가고 그 뱃속을 통해서 코팅된 부분을 벗겨내고 그 장소에 떨어졌을 때 쉽게 발화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쓰는 거죠. 그런데 자, 어떤 애들은 익으면 빨간색이 되고 어떤 애들은 익으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거는 아마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 나를 이분들이 먹어줬으면 좋겠어요, 드셔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그 손님을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색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희한하게 꽃들도 자기 손님을 부를 때 향기로 손님을 부르는 경우에는 꽃이 그렇게 화려하고 이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색이나 이런 것들로 손님을 부를 때에는
엄청나게 화려하죠. 그래서 누군가 손님을 중매쟁이를 선택을 하는 것이 새들이나 벌이나 나비가 아니라 그들을 선택하는 건 식물이 하는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서로 진화한 거겠죠. 자, 누군가의 눈에 잘 들려면 아주 예뻐져야 되겠죠. 혹은 예쁜 모습이 아니라면 향기로워야 되겠죠. 그런 모든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서로 만나게 되는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그렇게 수세대를 거쳐서 우리가 지금 맛있는 열매들도 먹고 있고 향기로운 향기들도 즐길 수가 있는 그런 현재에 살고 있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기 깍지 꼬투리를 터트리는 것, 그런 식물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많이 아시는 금낭아 있으시죠? 그죠? 나물로도 먹기도 하는데, 제가 저렇게 한 꽃을 찍어보니까 소녀 같아요. 가랑머리라고 그러지, 양갈래 머리를 딴 소녀 같아서 저는 금낭아를 볼 때마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양갈래 머리 닦고 다니던 아이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자, 금낭아 씨앗도 잘 익었을 때, 잘 여물었을 때 손으로 건드리면 툭 터집니다. 물봉선 씨앗이 가운데 아래쪽에 보이지만 쟤는 아직 안 익었지만 익으면 건드리면 톡 터져요. 그래서 물봉선은 영어로 이름이 touch me not이래요.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뜻이라네요. 근데 실제로는 아마도 나를 건드려 주세요겠죠. 자, 건드리지 않아도 얘네가 씨앗을 맺고 씨앗이 다 여물면 저절로 터집니다. 지금 맨 왼쪽 아래쪽에 보시면 전에 수업할 때 보셨던 누구죠? 제비꽃 씨앗이 있는데, 자, 저렇게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안에 씨앗들이 많이 들어있죠. 터져서 나가기도 하고, 쟤는 꼬투리가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비틀립니다. 퉁 터진 다음에 말라서 쟤네들이 튀어나가기도 하고요. 하나라도 그 안에 꼬투리 안에 남기지 않고 모두 밖으로 보내기 위해서 나중에 다 터져나간 아이들을 보면 막 비틀어진 아이들도 있어요. 자, 맨 오른쪽 아래쪽에 있는 애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샨데리아 그런 등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쟤는 이질풀의 씨앗인데요. 저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열리더라고요. 보통 다른 애들이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열리거나 옆으로 열리는 데 비해서 이 이질풀은 이렇게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머리 감는 것처럼 이렇게 감아 올라가면서 튕겨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각각 똑같이 터뜨려서 분출해서 폭발시켜서 멀리 보내지만 서로 이렇게 방법은 다른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힘차게 터뜨리는 방법. 자, 그 다음에는 손잎 입맛에 맞추는 방법입니다. 특히 이 개미들을 활용한 식물들이 많은데, 제가 여기는 지금 3종류를 올려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식물들이 이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부분들이 씨앗인데, 씨앗에 하얗게 붙어 있는 그런 어떤 젤리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위에 있는 꽃의 씨앗인데요. 맨 왼쪽에는 얼레지, 가운데는 현오색,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가 개미 손님을 올려놓느라고 꽃은 못 올리고요. 피나물 씨앗입니다. 근데 이 씨앗들은 모두 서로 달라 보이지만 아마도 개미가 좋아하는 그 달콤한 맛, 그것을 여기다 붙여놨어요. 실제로 저희가 그 씨앗을 입에, 제비꽃 씨앗 붙어있는 젤리를 입에 넣어봤을 때 살짝 달달한 맛이 났거든요. 사람인 저희 입에서도 단맛을 느낄 정도면 저 작은 개미한테는 굉장한 맛일 거예요. 저 개미들이 이 엘라이솜, 저 젤리가 붙어있는 애들을 집으로 가지고 가서 나눠 먹고 젤리만 뜯어 먹고 씨앗은 쓰레기 방에다 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쟤네들은 안전히 무사하게 깊은 땅속 개미 방까지 들어가서 잘 살 수 있는 거죠. 다른 누구한테 먹히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얼레지나 이런 애들은 정말 뿌리가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개미는 정말 많은 종류들이 있고 많은 숫자의 개미들이 모여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개미를 통해서 번식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은 대단한 지혜로운 그런 진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 손님의 입맛에 맞춰서 이렇게 개미가 좋아하는 이런 젤리들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이 엘라솜을 만들기 위해서
즉 번식을 위해서 이 식물들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여기다 투자를 했을까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누구를 불러서, 손님을 불러서 자기 아이들을 먼 데까지 번식시킨 이야기까지 나누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그냥 사람 위주로 볼 때에는 식물들이 뭔가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식물을 어떻게 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알고 보면 사람들이 존재하기 이전에, 훨씬 이전에, 4억 년 전 이전에 식물들이 살아왔고, 식물의 종수가 무려 한 23만 종이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만났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요즘엔 조금 희석이 되긴 했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 환경에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한 지역, 열대나 뭐 이런 지역보다는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아서 다양한 변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식물들의 생로병사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도 태어났다가 점점 성장하고, 그리고 성인이 되고, 그리고 다시 노화를 통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식물 한 포기 한 포기, 종자 하나하나가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들을 섭취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여러분이 숲을 재발견하는 날로부터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감사하는 숲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첫 시간, 꽃에 대한 시간을 마치기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곤충에 관한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떠셨어요? 제가 숲에서 느끼는 감동을 정말 여러 선생님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그 느낌이 훨씬 반감될 거라는 생각은 저도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숲에 나가서 함께 느끼는 일인데요. 곧 그렇게 되는 날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물을 만나서 감사하는 삶이 여러분 삶에서 늘 함께 있기를 기대하고요. 오늘은 꽃과 연관지어서 이 꽃들을, 숲에 있는 꽃들을 건조시킨 아파 아시죠? 자, 꽃누르미로 한번 수업을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기대해 주세요.